1980년대 초 서울 이화여대 후문의 한 여학생이 모습을 드러내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남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오늘은 혹시 정덕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녀는 단순히 예쁜 학생이 아니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대의 나탈리 우드 두 번째 전설이라 불렸다. 그러나 그 수식어들보다 더 무거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경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덕경은 이미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곧 절대 권력자의 집안으로 들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교수의 딸에 불과했던 그녀는 어떻게 전두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반쪽짜리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녀는 언제부터 선택할 수 없게 되었는가? 정덕경은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정치권이나 재벌과 직접 연결된 집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시대가 가장 탐내던 자산이 있었다. 미모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아는 태도.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녀는 주목받았지만 튀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주목받는지 알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균열이 생긴 건 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이후였다. 전두환의 딸 효성과의 친분, 그리고 그 오빠 전제국과의 연결. 이 만남은 로맨스로 포장되었지만 당시 주변에서는 이미 다른 해석이 돌고 있었다. 저 아이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정덕경은 사랑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너무 일찍 깨닫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1980년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사회 전반에서는 과외 근절을 외치던 시기였지만 권력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연희동의 한 집. 그곳에는 소수의 자녀들만이 드나드는 비밀과외 팀이 존재했다. 군장성 고위 관료 이력 인사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정덕경이 있었다. 이 과외팀은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예행 연습이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누가 어떤 가문과 엮이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간. 그곳에서 정덕경은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라 검증받는 존재였다. 이화여대에 입학한 이후 그녀의 삶은 더 분명해졌다. 남학생들의 시선, 황태자비라는 별명, 그리고 후문에 대기하던 차량. 친구들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정덕경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자유롭게 캠퍼스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그녀의 동선 만남 말 한마디까지도 누군가의 계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장면은 결혼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난다.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는 이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집안이 약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의 이유가 아니다. 결혼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의 문제였고 체면의 문제였으며 통제의 문제였다. 그러나 전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덕경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은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 결혼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허용된 유일한 일탈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결혼은 허락되었고 정덕경은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결혼식 첫 손녀의 탄생, 그리고 가족 내부의 환호. 그러나 그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정덕경은 그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 하나였다. 말할 수 없었고 묻힐 수밖에 없었다. 42년이 흘렀다. 전두환은 법정에 섰고 권력은 무너졌으며 세상은 바뀌었다. 그러나 정덕경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 인터뷰도 회고도 변명도 없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조용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과연 평온일까? 아니면 42년 동안 지속된 입막음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권력이 사라진 뒤에도 왜 그녀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파헤친다. 권력이 무너진 뒤에도 왜 정덕경은 말하지 않았는가? 1997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전직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고 국민은 분노와 허탈 속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정덕경을 비추지 않았다. 맏며느리의 표정 반응 신경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두환 일가에서 가장 오래, 가장 철저하게 보호된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의 중심에 가장 가까웠던 정덕경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그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 정확히는 이것이다. 그녀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까? 전두환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은 말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하는 순간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덕경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와대 내부를 가장 오래 목격한 비공식 증인이었다. 정권의 전성기 몰락 재판 수감, 그리고 사면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전두환이 법정에 서고 추징금 논란이 불거지고 가족들의 재산이 하나씩 도마 위에 오를 때에도 정덕경의 이름은 늘 뒤로 빠져 있었다. 재산 문제에서도, 정치적 발언에서도, 사회적 논란에서도 그녀는 전면에 서지 않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전략에 가깝다. 권력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는 말하지 않는 중심 인물이다. 정덕경은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두고 현명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청와대 안에서의 가족 갈등 내부 회의의 분위기,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결정들, 그리고 사건 이후 벌어진 수많은 은폐와 정리 과정.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관리의 대상이 된다. 전두환 사망 전날 그가 정덕경에게 건넸다는 한마디.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했다. 이 말은 사과였을까? 아니면 당부였을까? 권력자들이 남기는 마지막 말은 대부분 애매하다. 그러나 그 애매함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그 말 이후 정덕경은 더욱 완벽하게 사라졌다. 공식 행사도, 언론도 사회활동도 거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그렇다면 42년간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남편을 위해서일까? 시어머니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일까? 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과거를 위해서일까? 흥미로운 점은 전두환 일가의 다른 며느리와 자녀들은 크고 작은 잡음을 남겼지만 정덕경만은 끝까지 균열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침묵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의 세계에서 맏며느리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다.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장치이자 가장 많은 것을 보고도 가장 적게 말해야 하는 존재다. 정덕경은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남았고 동시에 가장 고립되었다. 지금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도 파탄도 없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금슬이라 부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붕괴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했던 하나의 구조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녀는 행복했을까?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녀에게 행복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을까? 창덕여고 제1의 미녀로 불리던 한 소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화자가 아니라 등장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덕경은 지금도 여전히 전제국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전두환 정권의 몰락 이후 수감과 재판, 추징금 논란, 사회적 비난과 냉대 속에서 수많은 가족 관계가 무너졌지만 적어도 전제국 정덕경 부부만큼은 균열이 드러난 적이 없다. 그것은 사랑의 힘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의 균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결혼이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하나의 체제로 작동해왔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덕경은 대외 활동이 거의 없다. 인터뷰는 전무하고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SNS 역시 없다. 마치 현대사회의 시간대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사람처럼 그녀의 일상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이것은 은둔이 아니라 관리된 침묵에 가깝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차단하고 보이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피한다. 권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 가장 안전한 선택은 언제나 침묵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나라고 말한다. 전두환은 사망했고 정권은 오래전에 끝났으며 시대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말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그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말한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될까? 억울함이 풀릴까? 혹은 동정이 쏟아질까? 오히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 묻혀있던 질문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장면들,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덕경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난 4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일종의 암묵적 합의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 침묵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그녀를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덕경은 분노의 대상도 아니고 연민의 대상도 아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구축한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다. 말을 하지 않기에 해석도 제한된다. 평가가 엇갈리지 않기에 공격도 분산된다. 창덕여고 제1의 미녀로 시작된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아닌 역할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절대 권력자의 맏며느리, 청와대를 가장 오래 드나든 여성,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겹치는 지점에서 정덕경의 삶은 개인사가 아닌 현대사의 한 단면이 된다. 그녀의 침묵은 죄를 인정해서도 무언의 저항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야기를 끝내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침묵을 깨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덕경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전두환의 맏며느리 정덕경,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역사 밖에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